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0주년 진주 농민항쟁 기념 보월 진주를 말하다 강연 듣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시장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밀레니엄 특강 때 그때 들으시고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이 강의를 계속 앉아서 들으시겠다. 제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시장님도 나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가지고 못 나오신다니까 하여튼 진주에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해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모임은 진주 농민항쟁 160주년 기념 강연으로 열렸지만은 오늘 사실은 진주 농민에서 주최를 한 것이고 이 진주 농민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저는 결국 160주년 전에 이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미완의 과제로 끝났어요. 미완의 과제로 끝났는데 오늘 진주 농민회야말로 이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웃고 울면서 과거 우리 민중들의 한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명료하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당히 방대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요새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늙어가니까 그 사람 이름 뭐 연도 이런 거 외우기가 아주 심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써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꺼운 강의 페이퍼를 마련해 드렸는데 여기 제일 앞에 쓴 개요부터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본 강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소소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사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된 강의가 아니다. 비특정적 대중에게 진주 사람들이 경험해온 삶의 체험, 그 기구한 굴곡의 여정에 관하여 사상가로서의 나 도울의 통찰의 면전 핵심을 개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감의 장일 뿐이다. 최소한 1000여 년의 역사적 체험을 2시간 내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강연 자체가 매우 개략적인 사실 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해석에는 나의 실존적 통찰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의 통찰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또다시 경청자로서의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을 토로하여 포평을 가한다면 이 강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체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주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꿈틀거림은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나의 강연이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이 되기를 갈망한다. 나의 강연은 다음에 6가지 주제를 논구해 가면서 진주의 체험이 우리 조선민족 전체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훑어나갈 것이다. 진주는 우리 역사의 집약태이며 영원한 서광이다.
우선 이 진주의 역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지금 왜 우리가 진주 농민 항쟁을 말해야 되고 형평운동을 얘기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진주라고 할 때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진주 그러면 거읍이다. 아주 큰 거읍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향이다. 여기 아주 좀 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또가 부임되어 올 때 떨린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그냥 함부로 그냥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역향이니 난치지향이다. 이게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니까 조심해라.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 지금 거창이라는데 거자가 남아있지만은 이쪽을 거열주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청주, 강주, 진주로 이렇게 변해갔는데 1925년에 일제가 이쪽을 전부 다시 이렇게 재정리를 하면서 1925년에 드디어 축소를 시켜가지고 25년에 도청이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전에는 이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진주였단 말이에요. 자,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진주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진주의 강역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주 그러면 지금의 진주를 가지고 생각하면 진주를 생각하시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진주목 그러면은 서쪽으로 광양 구례와 이웃해서 거기 하동까지가 전부 진주였고 북쪽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능선을 따라서 그 밑은 전부 진주예요. 그러고 가고 동쪽으로 고성, 창원, 남쪽으로는 삼천포, 남해군 장선도까지 전부 이게 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데는 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생각하기 옛날에 우린 지금 진주를 지금 저 남쪽에 경상우도에 박혀 있는 어떤 독특한 남강이 있고 뭐 척성로가 있는 곳인 줄 아는데 진주라는 곳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대 도시를 꼽으라면 나는 물론 한양을 꼽아야 되고 북쪽으로 평양을 꼽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진주예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데는 이게 저는 천안에서 이제 서울 밑에 이 천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천안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감각에서 본다면 이만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정말 이 지리산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진주라는 그 사정이 전혀 역사적으로도 인식이 안 되고 먼 곳으로만 저쪽 북쪽 사람 그러면 진주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리산을 떠나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남명 선생이 그 산천제를 만드셨는데 당신이 젊을 때 그 지리산 답사를 했다가 33년 만에 이제 은거를 하시면서 산천제라는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 산천제에서 보면 딱 그냥 천왕봉이 보이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보여요. 천왕봉이.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천왕봉이라고 할 때 이게 이 천왕봉을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데가 이 진주예요. 진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장산이가 이게 삼심산에 방장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아주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동양 역사에서
진시황도 다 흠모하는 그야말로 신령한 산이란 말이에요. 지리산은. 그러니까 이 지리산의 골골마다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지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향이라는 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지리산으로 숨어들어도 먹고는 아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밑으로, 그리고 이게 전부 이 사천이고, 여기에 사천만에서부터 좋은 손이 떠나지만 이 밑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해산물이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 일대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모든 게 풍족한 하나의 보고예요. 여기가 보고거든요. 거기에 센터가 지금 남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강이 흐르는 이 진주기 때문에 진주의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이 한양의 직접적인 지배를 안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꼭 좀 잘 듣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여러분들의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돼, 이 얘기들을. 자, 그러니까 박수 같은 걸 쳐도 신나게, 응? 그러니까는 제가 이 진주의 역사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의 하나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부산이라든가 뭐 광주에 비해서 진주는 작은 거로 하는데 옛날 사정은 거꾸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리고 진주는 진주 나름대로 한양한테도 안 굴렸어요. 평양한테도 안 굴려. 그래서 진주라는 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곳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정감록 같은 데 나오는 뭐라고 그러나, 그 복지라고 그러나, 하여튼 정감록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장소가 많은 곳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강이라고 하는 건 저 진양호 지금 있는데, 진양호를 만들어서 이 양쪽 강이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덕천강하고 남강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 진주 앞을 지나서 이렇게 하지만 이 강물은 일로 빠져서 낙동강에 합류를 하니까는 이 남강이라는 거는 서울 갈 쪽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강이에요. 이거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여기에 사천만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 진주만이라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곤양이니 이쪽 사천이니 이런 게 전부 옛날에 진주잖아, 이게. 그래, 창선도까지 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해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창고가 가산창이니 뭐 이런 창고가 있고, 여기에 항상 서울로 운송해서 가는 이 좋은 선이 한 20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쪽 잘 모르지만은 이게 이 장소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반한다는 게 문제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운반이라고 하는 게 수레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길을 안 닦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레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수레 문화가 없어요. 전부 뭐 어디 운반한다면은 그냥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역참이라고 하는 게 말 타고 가서, 여러분들이 한참 간다고 그러잖아. 그 한참이라는 게 역참, 이참에서 저참으로 가는 거 한참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나 말 타고 가는 거라든가 옛날에 그걸 소에다가 달구지에다가 간다고 그래봐야 양쪽으로 한 쌀가마 양쪽으로 소에다가 놓고
뒤에 꽁지 쪽으로 하면은 세 가마니를 가지고 뚜벅뚜벅 한다 그러나 그게 소 몇천 마리를 그걸 가도 그렇게 가지고 한양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속도로라는 게 해안도로밖에 없단 말이야. 옛날 해안도로밖에 없는데 이쪽 남쪽에서 나오는 모든 풍요로운 물산들을 이 서울에서 착취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의 양반들이라는 게 다 여기서 걷어다가 처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조은선이라는 게 여기서 그 식량을 실어가지고 가는데 이 항로라는 게 위험천만한 항로예요. 이쪽.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떠날 적에 뭐 2월달, 3월달 이때 보통 출발하는데 한 번 떠날 때만 한두 척이 떠나나요? 몇십 척씩 떠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 한 번 떠나는데 난리죠. 그때가 되면 이 어디서 난파했다면 그 구역에 그 장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오면은 다 나와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태안반도로 거쳐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서울로 해서 마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마포까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냥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내고 모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광대 주민이 그런 것들이 다 그 올라갈 때 빌고 기원하고 벽사 귀신들 내쫓고 이러는 곳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는 이 진주를 이 방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 진주 오광대 놀이라는 게 나는 상당히 그 대단한 탈로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낙동강 연변으로 해서 그 쭉 하회 탈춤부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까지 오는 모든 탈춤에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적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고려대학의 서현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나는 그 저 고구려 유적을 그 답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안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고구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구려 성들을 돌아보면서 아주 그 감에 젖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에서 흥이 겨워가지고 일어나서 누가 노래를 부르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아주 썩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 그때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노래를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듣고 이 친구는 감옥에 갔다가 그 4.19 세대인데 그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이 노래를 배웠다는데 정확한 가사를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하고 시작하는 진주남북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서방과 며느리 사이의 비구로 아실지 모르지만 진주 역사의 모든 아주 딥 스트럭처 그 핵이 이 노래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광대 놀이라고 분석을 해보면 오광대 놀이하고 이것하고도 굉장한 스트럭처가 같아요. 임동건 선생이 이거를 한국민요집 4권에다가 수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주 뭐 남군가 웃기고 앉았네. 이게 남본가예요. 남본.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며느라 진주 남군 오실 터이니 진
진주남강 빨래 가라 진주남강 빨래 가라 산도 좋고 물도 좋아 같이 우당통당 두들기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곁눈으로 힐끗 보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옷이었으니 사랑방에 들어봐라 사랑방에 올라보니 온갖 가지 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건너방에 내려와서 9가지 약을 먹고 비단 석자 내어 매여 목을 내려 죽었더라 진주남군이 말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류객정 3년이요 본백정은 100년인데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여기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는 이 여자가 그렇게 그 기하게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면서 그냥 목을 매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확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오광대로에서 보면 영감하고 할미하고 나와서 뭐 하다가 옥신각 지나다가 각 죽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상여맹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 대골집 같은 데서 그 기생들하고 안주상을 차리고 그러고 그 집이 벌써 울도 담도 없는 아주 초라한 초가집을 이 며느리가 3년 만이라고 그러면 이게 벌써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을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오늘 진주남군이 오실 테니까 너 진주남강 빨래 가라. 진주남강 빨래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통탕 두들기는 난데없는 말급소리. 우당통탕이라는 거는 이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자의 급한 마음에 우당통탕 이제 빨래를 시어머니가 나가서 진주남군 오실 테니까 너 좀 우당통탕 빨리 해봐. 그런데 난데없는 말굽소리라는 건 이 우당통탕 빨래 소리하고 말굽소리가 이 컨트라스트를 그 엄청난 컨트라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극적인 전환의 긴박감이 오는데 곁눈으로 힐끗 보니까 하늘 같은 가슴 씌워.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남편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도령이 돼서 돌아오는 듯한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오는 거야. 하늘 같은 갓을 쓰고 말을 타고서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지나가는데 이 개새끼가 이게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이거야.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이게 민중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진주농민 이 항쟁 이러면 이걸 누가 내려와서 누가 와서 이거를 다 해결했어요? 박규수라는 놈이 왔단 말이야. 박규수가 누구냔 말이야. 이게 박지원, 연합 박지원의 손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화된 집안이고 가장 민중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안핵사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거를 정리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누가 유계춘부터 해가지고 이기재 이런 사람들 3인을 갖다가 사형시키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상당히 성실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그 당시는 물론 탄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박규수는 그 정도를 가지고도 3명만 사형시켰다는 것 가지고 탄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박규수 밑에서 박규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고종이 등극하면서 바로 박규수는 도승지가 되거든. 여기 이걸 처리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전으로 봐야 한단 말이야. 도승지가 돼가지고 근세의 소위 말해서 개화사상의 김옥균이니 박영윤이 이런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이거 모든 우리나라 근세 사상의 개화파들이 박규수 밑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근세의 모든 사상이 진주 농민 항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거를 탄압하고 그 주모자를 처단하는 새끼,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화가 주동됐으니 그 3일 천하 지나가고 그 꼬라지가 뭐겠냐 이거예요. 가서 진일파 노릇이나 됐고 김옥균이라고 그러면 근원적인 우리 민족의 사태에 대한 파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요.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집에 오면서 마누라가 여기서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그 도태로한테 말에서 내려가도 여보 이거 웬일이요? 그러면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쁜 새끼는 못 본 듯이 지나더라. 여러분들이 이 민요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진짜 진실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고 남편이 빨리 받는 집으로 하는데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은 빨래를 다 희게 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대충 빤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검은 빨래 흰 빨래는 들어온 건 들어온 대로 그냥 분류해가지고 도도도도 하고 희가 빨리 하고 이어가지고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 낭군 옷이었으니 사랑방에 들어가라. 진짜 이 사악한 년하네. 나쁜 이 시어머니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 연극의 지금 연출가잖아요. 여기 시어머니 하실 말이 얘야 며느라가 진주 낭군 옷이었으니 사랑방에 들어봐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맹맹하던 이 바깥차가 활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남편에 대한 기대감 이거 뭐 상당히 잔치가 벌어지고 남편이 왔으니 이게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올라가 보니 사랑방에 올라보니 온갖 가지 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건주가를 부르더라. 거기서
이 여자는 모든 삶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진주 민중의 심정이라는 걸 이런 데서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죠. 건너방에 내려와서 9가지 약을 먹고 비단석자 내어 매어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비단석자라는 게 시집 올 때 그 어렵게 온 살림에 시집 왔으니까 비단석자라는 엄청난 이 여자에 있어서 재산이고 보물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끼고 있던 건데 그걸로 정말 환갑잔치라도 지낼 때 지어 입으려고 고이 싸뒀던 거를 갖다가 풀어내서 자기 목을 매는 도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자기 목을 매잖아요. 그 귀한 비단석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 비단천으로 자기 목을 맨다. 여기에 대들보에 그 줄을 매는 그 여자의 고독감, 절망감. 사실 유계춘 씨가 목이 잘릴 때 또 효수를 했잖아요. 나쁜 새끼들이 효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지? 족성로 저쪽으로 그쪽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보라고 해놓고 거기서 진주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진주 성민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차명을 한단 말이야. 차명. 효수를 한단 말이야. 효수. 그러니까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비단석자 내어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런데 진주낭군 이 말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 아주 황급하게 아주 그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뛰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내 사랑. 근사하게 사랑 내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류객정 3년이요. 본백정은 100년인데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내 사랑. 끝나는 거는 사랑 내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악한 독심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전부 마스터 플랜한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거든요. 시어머니. 이 진주 낭군이라는 놈은 이건 바보예요. 이건 바보.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을 볼 적에도 여기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임진왜란을 볼 적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냐고? 선조라는 새끼, 선조. 내가 새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왕인데 그래도 강의한다고 여기 와서 이 점잖은 진주에 와서 선조 새끼가 뭐예요?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선조는 정말 개새끼예요. 개새끼. 내가 선조가 왜 개새끼인지 내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 이게 진주 이 대첩도 사실 2차 전투를 우리가 벌리지만은 제2차 전투도 대첩이에요. 결코 진싸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3만 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진싸움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겼어요. 100번 승리하고 101번째 진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한번 내가 보세요. 여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너무 방대한 컨셉이죠.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올라가요. 거기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선조라는 사람이
이 이제 공신록을 이제 공신 그 책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호성 선무 청난 공신 도감 의궤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선조가 임진왜란을 총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공식 문서예요. 이 임진왜란은 이렇게 종결되어 있고 이걸로 임진왜란은 끝난다 하고 도장꽝 찍은 그 문서인데 그 문서를 한번 보시라고. 금차 평적지사 거기에 그 임진왜란 전체를 총평한 그 선조의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금차 요번 외적이 되겠죠. 적이라는 건 외적을 평정한 일은 전유천병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한국인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군대에 의해서 평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유천병이라고 해서 여기 천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에서 여기 천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서 그들이 와서 외적을 평정했을 뿐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자를 썼어요. 전적으로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천병이 후라고 했잖아요. 천병의 뒤를 따라다녔을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천병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닌 것에 불과하다. 앞에 전유라고 했으니까 여기 불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행이라는 건 요행이도 적의 이 아주 적도 대장이 아니라 그 잔챙이들 외적들의 잔챙이 맨 놈들의 대가리를 얻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그러면서 외적의 우두머리 한 놈도 죽인 적이 없고 외적의 진용을 한 놈도 정벌 한 적이 없다. 그걸 빠뜨린 적이 없다. 전적으로 한국인들은 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여기 이순신 장군을 이원 이장이라는 말로 숨겼어요. 왜냐하면 원균하고 같은 급으로 와버렸어요. 이순신, 원균 두 장수가 해상에서 여기 오자를 조금 쳐부신 그 오라는 말이 그냥 전쟁에서 조금 쳐부신 것이나 권유리가 행주에서 이긴 것. 여기 첩이라는 말은 이순신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권율은 자기 군대 개통사람 거기서 이제 그 권율의 행주대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 서울 수복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은 전혀 평가하지 않고 권율만 그냥 첩이라 대첩이란 말도 안 썼죠. 그것이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가 해상에서 몇 명 죽인 것 그리고 권율이가 행주에서 이긴 것
이런 것이 조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차강표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 우리가 제대로 천병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그 까닭을 논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두 전적으로 나를 호위해간 그 신하들, 호종공신들 몇 사람, 그러니까 선조는 자기를 그 신의주까지 데려가는데 앞에서 그때는 이게 가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간 그 김씨 누군가가 있었거든. 그러면은 자기 말을 앞에서 끌고 갈 그것이 이순신보다도 더 큰 공을 세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종 제신들과 이 제신들이 간관이라는 아주 험한 길에서 그냥 엎어지면서도 나를 따라와서 의주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의주에서 천종 명나라 조정에 되고 그냥 울부짖어가지고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압록강변에서 천조에 대해서 울부짖은 바람에 이 외적을 쳐부실 수 있었고 강토를 회복할 수 있었을 뿐이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멍하게 앉아서 내 강의하는 재미도 안 나네. 나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방대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전체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뭐냐면은 좋은데 자 봅시다. 이제 아주 간결하게 어떻게든지 끝내. 이게 진주성 대첩이라고 하는 이 진주의 이것이 임진왜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도 쓰고 요새는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고 7년 전쟁이라는 말이 난 가장 지금 어떤 객관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시아 7년 전쟁은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데 이거는 사실 정유재란은 재란이 아닙니다. 재란이 아니고 임진왜란과 그러니까 임진전쟁하고 정유전쟁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7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전쟁의 제1차적인 목적이 여기가 뭐였습니까? 정, 명, 가도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 길 빌려달라. 그랬으면 이게 도대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미쳤지. 그게 이 조선 보고 길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냐고 지가 정명이라는 게 명나라를 정말 정복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냐. 우리가 황현길이니 저기를 아시잖아요. 의성김 씨, 김성일 씨, 김성일 선생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정사 부사로 가서 거기서 탐색하고 오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 정명가도라는 말을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미친 소리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30년 동안 여기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얘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다는 생각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왜 못했겠냐고. 어? 이건 리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실제로 나는 중국에 가서 천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왜? 그 전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이렇게 번으로 다이노들이 전부 나눠가지고 완전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분권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분권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구조인데, 그럼 이것이 어떤 결집력이 없으면 에도 시대 때 보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그 상켄고타이라든가 아주 그런 치열한 이 체제가 없을 때는 전부 분립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센코쿠 시대. 이 전국이라는 게 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하고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성격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전국시대의 이 다이노들을 전체를 이 규슈까지 해가지고 사츠마까지 다 통일해 한 놈이 누구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이 통일하고 나면은 문제가 크다고. 이걸 나눠 있는 게 낫지. 이걸 다 통일하고 나면은 얘들을 전부 또 다시 뭐냐면 자기가 얘들을 토벌하느라고 자기 거들이 그냥 가신들이 땅을 나눠줘야 할 텐데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땅이 없으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중국의 넓은 데 가서 중국을 먹어가지고 얘들을 나눠준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정확한 얘들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당대의 명나라 군대와 일본의 이 전국시대에 통합했을 때 이 일본의 전문적 사무라이 집단의 병력이 중국의 명나라를 능가했어요. 여기는 전문적 무사 집단들이, 사무라이 집단들이 30만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들을 철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니폰 도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장창이었어요. 일본 놈 창은 6m가 돼요. 6m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배수진을 친다. 그 미친 짓이 배수진을 치는데, 배수진을 치는 충주를 당금대 앞에다가 그 진흙 바닥에서 그 강을 배경으로 해서 배수를 친다. 6m가 되는 그 창을 갖고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급이 달랐어요. 일본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얘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역사를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쓴 역사라든가 이 세계, 일본사를 쓰는 세계의 석각들이 쓰는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난으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이 외란이 아니라 이게 이 7년 전쟁에 완전히 일본의 패전이에요. 일본이 진 전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덤볐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들 감각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사무라이 대 사무라이로 하는 거지. 아니, 난데없는 농민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농민들이
그 세계 전쟁사에서 임진왜란처럼 민중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그 30만의 병력을 가진, 뭐 30만이 다 온 건 아니지만 최소 20만 이상 왔거든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놈들을 작사를 낸 것은 인류 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을 며칠 만에 함락시키고 이렇게 평양성까지 함락시키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얘들은 이거는 일로 올라가봤자 헛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조은선 얘기도 했지만은 일로 물자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중대가 중요해. 치중대가. 거기다 물자 보급을 누가 해주냐. 전함이 하나 가려면은 치중대가 그 몇 배가 따라 붙어야만 그 전쟁이라는 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아무 데서나 조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면 얘들을 일로 해서 여기 다 한강으로 해서 다 이거 보급을 해줘야 이 나라를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에 이상한 놈이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얘들이 지금 4월 13일 왔나? 부산에 와가지고 한 후로 10월 달까지 100전 100승 10전 10승을 가졌다. 4차에 출병을 해서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이순신은 굉장한 이 어떠한 굉장한 그 전략과 뭐 용맹으로 해서 그 병사들을 격려해서 저렇게 위대한 대처를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순신이 승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과적,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이 다이녀들한테 우리가 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배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걔들이 거의 1년 안에 1000척을 만든다. 1000척의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정말 스기나무 이런 가벼운 나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들은 앞에 이렇게 가로로 하는데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훨씬 재질이 강한 어마어마한 걸로 여기에 그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첨저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 끝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저선이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각이 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배들은. 이거는 이 배들하고 이 배의 특징은 얘들은 빨리 가지. 가볍고 빨리 가. 이게 해적선의 특징이에요. 해적들은 휙 가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칼로 이번으로 탁탁 물건 도둑질해오는 도둑질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본은 해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덕판 배라 이게 소위 판옥선이라는 건데 이 판옥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 난 제주도 역사를 공부하다 알았는데 제주도 배가 덕판배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는 배 댈 수가 없어요. 전부가 이 화산의 돌멩이기 때문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접안을 시키려면 앞에 엄청난 깨지지 않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덕판배가 우리나라에서 판옥선으로 발전한 거죠. 조선료에 들어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수백 개가 있어. 이게 한번 우르르 지나가면 다 깨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거는 얇은 가벼운 배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다 뭐죠? 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포를 설치하면 지들이 망하거든. 근데 덕판배는 포를 얼마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3층으로 돼 있거든, 배 구조가. 3층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옥선을 만들고 판옥선에다 또 철갑을 씌운 게 뭐예요? 그게 거북선이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적선 샥 올라오려는데 여기 다 반으로 덮여있어요. 철갑으로 덮여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 다 저기 하지. 그리고 거북선은 그게 이 판옥선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범을 달아가지고 방향을 마음대로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한 게 뭐냐면은 화약을 마련해가지고 대포를 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3일 날 그 700척의 배가 부산 항구 앞까지 오는데 4월 12일 날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포 시험을 거북선에서 발사해서 끝낸다니까. 이게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적에 앞으로 일본이랑 전쟁이 붙는다. 우리가 이순신을 기대하시려면 일본보다 군비가 더 막강해야만 이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이순신 장군이 위대해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주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진주 인민들의 그 무서운 집념이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대포들과 이런 걸 전부 마련해서서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게 만든 사람이 그리고 도와주는 게 결정적인 게 나는 그 의성김 씨의 그 종가댁에도 가서 내가 여러 리서치를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말하나 의성김 씨, 김성일 선생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왜 황현길이는 서인 황현길이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침략할 거라고 하면 이게 할 거 아니야. 우리 김성일도 양심이 있지. 그거 몰랐겠냐. 그 전쟁이 안 난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차질이 빚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학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진주성을 이 전투를 잘 보면서 느낀 게 천하의 이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물론 이 사람 진주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학봉 선생이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김시민 그리고 김성일, 이순신 이 세 사람은 동급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충무공 그러면 이순신만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김시민도 충무공이란 말이야 결국. 근데 그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역할이 맞먹는다. 이게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 학봉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가다가 4월달인가 저 어디 뭐 직산인가 거기서 선조가 이게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면 너 책임지고 빨리 내려가서 뭐 해라. 그래가지고 경상도 처음에는 좌도에 이렇게 했다가 우도에 간단 말을 가가지고 내가 벼슬이까지 다 외질 못하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 모든 가장 큰 문제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진짜 주력 부대는 의병
의병들이에요. 의병들이야말로 그 의로움에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점점 각성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의병들은 고집이 세고 이 명령 계통이 애매해요. 이게 사방에서 그냥 모은 거니까 계급이고 뭐 연수고 이거 나이고 이런 게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병들과 이 군대가 같이 조직적인 공식적인 군대가 같이 싸움을 하려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만은 이것이 기맥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학봉 덕분이에요. 왜냐면 학봉은 이 사람은 대유학자고 이따 얘기하지만은 사실 학봉은 퇴계의 아주 정맥이잖아요. 퇴계한테 직접 배웠잖아. 퇴계의 정맥이고 의병은 누구야 지금? 산천대 이 누구야? 남명의 제자들이잖아. 그 의병들은 다 남명계에서 나왔단 말이야. 남명계에서 나왔으니까 이 진주성 전투야말로 소위 말해서 퇴계하고 퇴계와 남명이 화합을 해서 한 마음으로 싸운 이게 순수의 시대라고. 학봉이라는 사람은 김시민 장군이 그 전에 하니까는 다 지리산으로 도망갔고 막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도 죄도 묻지 않고 김시민을 다시 모셔다가 놓고 진주성을 맡기면서 김시민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체 군사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 안 한다. 네가 해라. 대신 의병인이 이런 문제는 이 사람은 다 유학자들, 의병들은 다 유학자 계열을 하나.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대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병들을 잘 구슬러서 김시민에게 합세하고 그 김시민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모든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진주 전투가 진행되면서 따라서 제1차 전투를 보면은 사방에서 의병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대첩으로 가게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할지 벌써 3시 14분인데, 여기서 좀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때, 들을만 해요?